시사평론가 김성수의 오늘. (4.13) 총선의 사전투표가 시작된 4월 8일 김성수의 오늘 인사드립니다. (2013년) 오늘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던 마거릿 대처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1979년부터 1990년까지 무려 11년 209일이나 영국의 총리였고요. 영국 최초의 여성 보수당 당수였습니다. 1980년 6월 25일 인터뷰가 유명하죠. 자유시장과 자유경제를 옹호하면서 대안은 없습니다 라고 잘라 말했던 발언, TINA라고 약식 표기되면서 신자유주의만이 진리라는 입장을 나타내는 기호가 되었습니다. 1987년 9월의 인터뷰에서는요, 사회란 것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개인이 있을 뿐입니다. 개인은 반드시 스스로를 도와야 하며 누가 당연히 뭘 해주리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공동체가 인간을 진화시킨 위대한 신의 선물이라는 상식도 폐기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의 2막이 시작되면요, 탄광촌의 아이들은 광부들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마거릿 대처를 헐뜯는 공연을 선보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매기 대처가 바로 그 노래죠. 스티븐 달드리가 영화에 이어 연출을 맡고 엘튼 존이 음악을, 또 리 홀이 각본과 작사를 했던 이 뮤지컬. 이 공연은 영화보다 더욱 섬찟하게 대처의 폭압을 눈앞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광부들의 비참한 마지막을 소년의 발레로 당담히 위로를 해주고 있지요. 마거릿 대처가 사망하자 영국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우리나라 보수 언론들에선 영국의 호황을 이끌어낸 영국을 대표하는 수상으로 평가하면서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만 보여줬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마거릿 대처의 죽음을 쌤통이라고 자축했고요. 마거릿 대처가 영국의 수상임에도 불구하고 대처의 장례식도 민영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뮤지컬의 가사처럼요, 별들이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의 주제가 The Stars Look Down 듣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야, 13일이다! 13일이 되면은 유권자들은 우리 동네 후보가 누구인지 궁금해해요. 그러면 저는 내 손 안의 총선 3분 총선을 알려준답니다. 여기저기 헤매지 말고 3분 총선에서 한 방에 해결. 13일은 3분 총선. 맛보세요. 후보자의 지난 활동 내용과 발언, 다양한 시민사회 의견, 그리고 낙선시켜야 하는 이유까지 수많은 정보가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어요. 포털에서 3분 총선을 검색하세요.
네. 김성수의 오늘 4월 8일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목은요, 4.13 총선 긴급 점검. 빠밤. 왜 안 하시죠? 빠밤. 예, 지금 두 분의 아주 탁월한 정치평론가를 모시고, 지금 4.13 총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긴급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전계환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렇게 위대한 국민 TV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오게 돼서 되게 영광스럽네요. 떨립니다. 제가 종합편성 채널에 출연할 때도 예. 별로 떨리지 않았는데 여기 오니까 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떨립니다. 예. 어쨌든 뭐 국민 TV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길을 제시해주는 방송이다. 이런 것은 알고 왔습니다. 예. 오늘 지금 조합원 가입서 쓰고 가시니까요. 여러분들 조합원으로서도 많이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왼쪽에는 최요한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론계의 이단화를 지양하는 또는 지양도하는 4월 8일 사전투표하고 온 최요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예. 자기소개 그걸로 다 하신 거예요? 뭐 여러분께서 다들 잘 아시니까 예. 이 정도로 인상하고 라디오 재벌 뭐 이런 얘기는. 아 참. 왜 이러십니까 평론가님. 예.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이게 김성수의 오늘이 아니라 김성수 최요한의 맛있는 수다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자, 각설하고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뭐 살펴봐야 될 것은 굉장히 많은데, 자, 4.13 총선 몇 가지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붕괴 맞습니까? 붕괴, 뭐 특정 지역에서 붕괴하고 있죠. 예. 형식적으로는 붕괴하지 않겠지만 내용적으로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붕괴에 준하는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보죠. 대구에서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예. 서울에 살고 있고요. 서울에 살고 대구가 있지만 고향이죠. 대구가 예. 고향이고 대구에서 사업도 오랫동안 했고 지금도 대구랑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바닥 민심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제가 모셨거든요. 네. 자, 대구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산업화의 심장이지 않습니까? 대구가. 예. 광주가 우리가 민주화의 심장이라고. 유신의 얘기하고. 심장 아니었던가요? 유신은 청와대고. 뭐 예. 저는 뭐 평소에 용어를 좀 가려서 하니까 적극적으로 제가 하기는 어렵고요. 예. 어쨌든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인 대구에서 그것도 예. 박근혜 대통령을 80% 이상을 지지했던 지역에서 예. 야권 후보 두 사람이 예. 선전을 하고 있고 또 여당 내에서도 무소속 후보들이 선전하고 있다는 것은 예. 사실상 이제 산업화의 영광이 남아있던 도시에서 예. 이제 정치적 오욕을 완전히 씻는 것 아니냐 뭐 아하. 이런 평가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냥 바람 정도가 아니라 뭔가 이게 계속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이런 뭔가 새로운 선택들을 계속적으로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까지 만들어진다는 건가요?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는 것이죠. 뭐 국민들은 단순히 이제 여야 간의 의석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것인가에 관심이 있지만 주로 보수 언론이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구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과거에 이정현 후보가 순천에서 되는 것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그 1년짜리였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대통령의 네. 고향이고 80% 이상의 지지가 나왔던 지역에서 예. 뭐 김부겸 후보라든지 홍일학도 후보가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유승민 일단 대통령 완전히 이제 대척점에 서 있는 예. 지도자이고 뭐 다른 후보들도 진박과 상대로 또 기존의 이제 새누리당 의원 출신들의 또 선전이 있는 것을 보면 예. 이 자체만으로 이미 국민들의 이번 총선에서 무엇을 보여주는지 특히 대구 민심이 국민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는 네. 이미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 왼쪽에 있는 최요한 평론가는 저는 포항, 포항이 아니라 통영, 통영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쪽 TK 정서를 갖다가 좀 많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그래서 통영이면 PK, 제가 PK. TK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TK의 정서는 정기환 우리 평론가가, 그리고 PK의 정서는 최요한 평론가가 정리를 해주실 텐데 예. PK도 지금 심각하다면서요. 지금 소위 김해 갑을을 중심으로 해서 예. 5군데 정도가 더불어민주당이 예. 선전을 하고 있죠. 전제수 5군데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또 어디가 더 있습니까? 뭐 제가 그걸 다 준비하지 않은데 예. 제가 김해 갑을 하고요. 예. 그리고
부산 북서부 갑하고 예. 하여튼 그래서 5개예요. 예. 근데 지금 부산 쪽에서 PK 쪽에서 사실 제가 뭐 통행 사위라고 했지만 여기는 이군현 의원이 무투표 당선된 지역이고 말고 부산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이 선거 때 반짝했던 후보들이 아니라 지역에 착근해서 뿌리를 내리고 그쪽이랑 같이 살겠다라는 사람들이 전재수 후보죠. 김경수 후보. 김경수 후보. 이런 분들.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진정성에 대해서 그 지역민들이 인식을 하고 이건 당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의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방금 정계현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던 뭐 붕괴까지는 아니라도 얘기했지만 저는 새누리당 지지를 세가 강했던 지역에 분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붕괴는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 구도가 좀 깨지는 겁니까? 명확하게 깨졌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이 완화가 되는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홍일학 후보와 김부겸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이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이거는 새누리당 지지 지역에서 그 지지 세력이 분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갈래로 나뉘어지는 것이다. 즉 지금 호남에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나눠지는 것처럼 역시 새누리당에도 그렇게 나누어진다. 이거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다원화되는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가는 길인데 제가 지역색으로 갈려 있었다라고 막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거는 부자 몸조심하는 소리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역의 우리 이제 지역 감정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역 감정이 과연 이제 극복되는 것이냐 뭐 이렇게 보기는 좀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정치적 독점이 가져왔던 폐해에 대해서 그 지역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나라를 망하게 해도 나는 새누리만 찍겠다 이런 사람들은 사라지고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새누리도 잘해야 찍어주는 것이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고 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럼 이런 꼴을 보고 과연 우리가 아니 뭐 주머니에 든 생지도 아니고 뭐 새누리는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 보니 실제로 그럼 국가 운영이 좀 잘 됐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지역 발전이 잘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역 내에서 뭐 다양성이 확보되어서 요즘과 같은 글로벌한 그 국제사회의 이런 분위기가 물씬 풍기면서 뭐 다인종 다문화 같은 것이 활짝 꼽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문화적 독점, 정치적 독점, 경제적 독점이 가져왔던 여러 폐해에 대해서 이제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심판할 때가 되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구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두렵더라도 심판은 해야 되겠다. 그렇죠. 좀 더 보태자면 야당 후보가 좋아서 찍는다 이런 것보다는 여당 후보가 갖고 있는 이 독점적 사고 그리고 오만한 사고죠. 그야말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권자들에 대한 인식이 가지고 놀아도 된다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석고대죄하고 이런 모습 한번 보십시오. 집단적으로 나와서 꿇어 앉아서 빌고 이런 것이 뭐 급한 마음은 사실 뭐 정치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제 골수 새누리당, 골수 더불어민주당 뭐 이쪽 말고요. 정말 중도층으로서 표심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실질적으로 역겨움을 주거든요. 야, 이렇게까지 간다면 정말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독점의 폐해가 가져왔던 그 독점의 주창자들한테 이제 그들을 지지했던 사람이 심판을 하고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조금 얹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비빔밥 쇼 보셨어요? 어디서? 새누리당에서요. 당사에서 기자들 불러놓고 서청원 의원하고 김문성 대표하고 원유철 원내대표가 같이 비빔밥을 드셨어요. 이런 쇼들을 하는 이유는 뭔가 이런 것들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정교한 평론가의 말을 좀 듣자면 그게 안 먹힐 거고 오히려 역겨움을 더 부각시켜서 독이 될 것이라고 분석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사실은 호남이 갖고 있는 지역주와 영남이 가지고 있는 지역주는 좀 차이가 있어요. 호남이 가지고 있는 지역주는 조금 저항적 지역주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양쪽에서 공이 갖고 있는 것은 양쪽의 주류 세력들은 주류 세력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이 영속되는 과정, 그리고 영속되는 뭐 기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었던
민중이라든지 국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세습 방식으로 계속 갔었고 정치적 아들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이렇게 깨져 나가는 것인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새누리당이 이렇게까지 지난번에 2년 전에 했었던 걸 또다시 써먹고 비빔밥 쇼하고 이렇게 하는 나름대로 절박하지만 그렇게 해도 먹힌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만약에 이번에 만약에 야당 후보가 대구에서 당선된다든지 새누리당이 과반이 안 된다면 식물국회가 될 것이고 식물 정권이 될 것이고 식물 대통령이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오만한 공격입니까? 그렇죠. 이건 오히려 유권자들한테 협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아주 이중적인 모습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이렇게 함으로 말하면 먹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저는 근데 정기환 평론가는 지금 먹히지 않고 오히려 독이 될 거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건 층위에 따라 다르다. 주류들한테는 오히려 결집하는 결집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그거라도 것이다. 결집하려고 이거 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혹자는 그런 얘기도 하던데 지금은 그러니까 총선에서 승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게 됐다 이미 친박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대구에서 진박으로 딱 낙점된 사람들만이라도 추스려 가지고 실제로는 자민련과 같은 그러한 강력한 정치 어떤 결사체, 지역 중심의 결사체 이런 걸 만들어서 장기 집권의 어떤 형태를 노리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게 실제로 새누리당으로 들어가서 과거에 새누리당의 소장 그룹들이 형성했던 것처럼 새누리당 안에서 크게 이렇게 이제 안기는 형식이 될 수도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바깥에서 제3의 정치 결사체로서 뭔가 새로운 걸 해보자.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보수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는 대구의 저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의석수가 몇 석이 되든지 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임기 2년을 주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의 승리라는 것은 지금 과반은 넘지 않겠습니까? 대체로 그렇게 예측을 하지만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힘에 의해서 된 게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의 힘은 결국 대구에서 전석을 12석을 모두 새누리당이 가져가야 되는 것이 최소의 조건입니다. 그래야만이 자신을 지지했던 핵심 지역이 정권 유지나 국정 운영의 백그라운드가 되고 여기에서 이제 힘을 갖고 마지막까지 이제 정권을 마무리하는 것인데 이제 그런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지금 현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새누리당 지지층들의 분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더불어민주당은 도저히 못 찍겠다는 거예요. 야당 후보는. 그런데 나는 투표장에 가지 않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아예 투표를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 현수막이 오늘 새로 걸린 게 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투표는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야당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당이 더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걸 표현을 할 방법은 그러니까 투표 거부로서 자신의 의견을 이제 던지는 이런 현상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심지어 어버이연합에 소속돼서 활동했다는 한 분도 정말 이번에는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누리당 안에서 어느 정도 소장 그룹을 형성하고 바른 소리를 하던 사람이 좀 있었는데 이들은 싸그리 다 없어지고 그냥 찍혀 내버려잖아요. 오히려 윤상현 같은 사람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하면 정말 우리가 새누리당의 종이었구나. 그 어버이연합에 소속된 분도 나름대로 자기 가치가 있다는데 이런 분조차도 투표장에 못 가겠다. 이런 것은 과거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12년 만에 선거에서 손을 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뭐냐면 12년 만에 박근혜 마케팅이 없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스스로의 의지에서 나는 이제 대통령이니까 나라를 공정하게 관리할 거야로 빠진 것이 아니라 그랬던 적은 없어요. 그랬던 적은 없었지만 그러니까 일반론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박근혜 마케팅이 먹히지 않으니까 먹히기 전에 아예 싹이 잘린 거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렇다고 한다면 방금 전평론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의지와 무관하게 레임덕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뭐 과반을 하나 마나 새누리당의 어떤 힘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과반 넘어서 뭐 선진화법 폐기하고 또는 개헌 얘기하고 이런 물건 것들이 넘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사실은 이제 와서는 박근혜의 힘이 빠지면서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그런데 딱 하나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이 갖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소위 얘기해서 이거 방송 표현은 좀 그런데 깽판이라고 표현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데 거부권 막 행사하고 막 이런 듯이 행사하고 하면서 끝까지 뒤끝이 남을 수 있는 거죠. 아하. 이 부분은 이제 대한민국 전체에서 다 하시는데 권력만 좋아 뭐 이런 경우라든지 권력만 싫어하는데 대한민국 다 좋아 뭐 이런 굉장히 외롭게 되는 권력만 그 외톨이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현재 두 분이 새누리당의 붕괴라고 하는 키워드를 놓고 얘기를 해주신 것들은 실질적인 붕괴는 됐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과연 이 박근혜의 레임덕과 그 주도 세력으로서의 여권이 힘을 잃었을 경우에 정치나 혹은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떻게 될지 참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정리를 이제 조금 하자면 붕괴라는 표현도 이제 형식과 내용이 있는데 이제 새누리당 보수정당은 존재하죠. 그렇죠. 과반 의석을 확보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총선을 주도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또는 진박은 우리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다. 보수 세력 내에서도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아하. 이렇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평론가님은 그 과반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과반 못할 거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제가요? 그래요? 과반 하실 것 같다? 과반 넘겠죠. 과반 넘겠다? 과반은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과반 못할 것 같은데. 그래요? 이제 우리 만원빵이라도 어떻게. 아닙니다. 좀 더 많이 거시죠. 예, 그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호남입니다. 호남 혹은 호남의 상처. 지금 심상치 않거든요. 이제 오늘 문재인 대표 뭐 광주 가시죠. 예. 진작 가셨어야 하고요. 근데 간다고 해서 달라질까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거라는 그 추측이 더 많던데요,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진작에 가서 엄청난 비판을 받겠죠. 예. 또 받아야 되죠. 예. 그리고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총선에서 더 힘들다고 하더라도 가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진심을 광주 시민들한테 얘기했어야 한다. 최소한 그것이 우리가 진보라고 하면 지향해야 하는 어떤 현상, 사안에 대한 돌파의 자세다. 노무현 대통령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갔겠죠. 내가 지더라도 그럼요. 가서 진심으로 얘기하고 그렇죠. 그 진심이 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께 심판을 받겠습니다. 그렇죠. 야, 그러면 우리 광주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호남 사람들 그렇죠. 용서해 주죠. 예. 그러면서 회초리를 들지만 어떻게 하라고 또 좋은 충고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당으로 가져와서 정책으로 녹이고 비전으로 녹이고 그리고 정권 교체 세력으로서 이제 면모를 바꾸는 뭐 이런 기회로 삼았으면 저 정도로 궁지에 몰려서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언제가 생각나냐면 1987년도 그 DJ와 YS 후보 단일화를 못했을 때 못하고 그때 이제 막 이렇게 그 6월 항쟁 끝나고 나서 대통령 선거 기간으로 막 돌입했을 때 제야에서 막 이렇게 막 그 뭐 후보 단일화라고 막 난리를 치고 그렇죠. 그때 두 분이 고대인가 그때 이제 그 간 적이 있어요. 두 분이 같이. 마지막 미팅을 한 거죠. 두 분이 회합을. 아니 그러니까 회합이 아니라 이제 대중연설. 대중연설 그러니까 거기서. 그때 난리가 났었던 그때 이제 YS가 대처했던 그 대처 방법과 DJ가 대처했던 대처 방법이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막 돌 날라오고 막 폭력적인 모습이 보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YS는 회피했어요. 여기 포용력 이것 때문에 있어서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빠져나갔고, 근데 DJ는 그 상황에서 딱 쓰고 돌 던지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소리를 지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군부 독재 정권을 종식시켜야 되는지 하면서 논리적이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나 고대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DJ한테 박수를 쳤어요. 지금 뭐냐면은 방금 정의연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저는 진짜 왜 문재인 대표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이 모든 것들 홀라당 다 뒤집어 썼 뭐 그건 좀 표현이 뭐하지만
지금까지 된 거에 대해서 왜 끝맺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선거 때까지 쫓겨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참모진이 제대로 판단을 잘 못했다. 첫 번째 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스스로도에 대한 판단 역시 미숙했다. 늦었다. 근데 세 번째 지금이라도 내려가게 돼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 정도로 그 사실 그 또 우리 최유한 평론가는 전라도의 아들이잖아요. 저는 호남 사람은 아니고요. 그 아버님께서. 네, 저희 아버님이. 예. 네. 그러니까 통영의 사위면서 전라도의 아들인데 네. 손자인데 네. 전라도의 바닥 정서 혹시 좀 그 살펴보셨어요? 예, 그 오랫동안 동교동에 계셨던 분들이 저는 이제 그 아버님 돌아가셨으니까 뭐 제가 삼촌 하면서 지역이라든지 이런 일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듣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애증입니다. 애증. 동교동계가 쫙 갈라졌는데 그 윗분들 소위 얘기해서 그 누구야 저 권노가 고문을 중심으로 윗분 다 저 국민의당으로 넘어갔잖아요. 네. 근데 그 밑에 있는 그 동교동계도 밑에 있는 몇몇 분들은 못 가요 또. 그래서 이게 와해가 됐죠. 동기가 완전히 와해가 됐다 보는데 그러면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심정은 뭐냐면은 이 당이 어떻게 만들어진 당인데 이 당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스스로 막 그 뭐랄까 그러니까 자책하는 그분들의 마음이고 호남의 정서, 자책하는 그러니까 자책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계시고요. 호남 그 자체로는요. 사실상 몇 번의 기회를 줬거든요. 호남이. 네, 호남이 몇 번의 기회를 주고 뭐 이번에도 속는다 셈 친다라고 해서 몇 번을 했는데 이것이 스스로의 성에 차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사실 돌아섰다. 그러니까 돌아섰다. 문재인으로는 안 된다 이런 정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는 문재인은 안 된다라고 하는 정서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문재인으로서는 안 된다와 문재인만으로는 안 되는데 문재인 또한 그것도 이런 정서도 있어요. 문재인 없이도 안 된다. 그 두 가지가 다 있다. 두 가지 다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부분적으로 동의하고 뭐 또 부분적으로는 다른 의견인데요. 지금의 문재인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문재인. 지금의 문재인으로는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성장해야 된다. 그렇죠. 문재인 이제 그 전 대표가 바뀌는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안 바뀌는 문재인으로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호남에서 정치적으로 선언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일종의 선고죠.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정권을 만들어낼 만한 정권 교체 정당이 안 된다는 것을 또 분명하게 공표를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좋아서 찍는 게 아니라는 절대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 대한 또 호남의 정서는 저 사람이 대통령감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을 찍지 않는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더불어민주당의 정권교체 정당으로서의 기능 상실 또는 무능력함 거기에 문재인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면 돌파하지 않고 이제 좋게 이야기하면 기술이고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꾀를 부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고 호남 사람들 어떤 좀 달래서 가면 자신들을 지지해 주지 않겠느냐는 그 아니한 거기서도 생각들이 오만함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아니한 생각들이 결국 대구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과 광주에서 일어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 이런 것들은 일맥상통한다. 같은 그래서 아까 제가 산업화의 심장인 대구가 뒤집어지고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가 뒤집어지는 것은 대한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다. 지지가 지금 현재의 제3정당 또는 기타 소수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 여당과 거대 야당의 기득권 구조를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갈 길이 없다. 그래서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는 것이다. 근데 잠깐만요. 그거는 미국도 비슷하잖아요. 미국도 샌더스가 민주당에서 막 열화 같은 성원을 넣고 또 트럼프가 공화당에서 막 저런 지지를 받는 것은 지금 현재의 주류 정치 세력으로는 미국이 더 이상 갈 수 없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인데 그런 현상이 또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이제 우리 김수명 평론가께도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그래서 87년도 이후에 이루어진 대한민국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의 한계가 여기서 명확히 드러난다.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뭐냐면은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건 국민을 대표로 해서 의회든 뭐 집권이든 해서 일정 정도의 권력을 쥐게 된 사람이
국민과의 다시 소통이 단절되면서 권력과 국민은 완전히 괴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현재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국민 소환이니 뭐니 여러 가지 있지만 형식적으로만 존재지 실제로 진행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1987년도 이후에 성장한 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가 지금 딱 봉착돼 있다. 이건 우리나라나 미국은 마찬가지다. 그 책임은 누구냐? 주류 기득권 정치인들한테 있는 것이다.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신다면? 그래서 이제 이번 총선의 결과는 결국 다음에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여든 야든 세력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선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단순히 의석이 많다 적다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하거나 또는 기대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아하. 사실 다음 대선 한번 보십시오. 2017년 말이면 내년 말이죠. 그럼 2018년 3월에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면 2년 뒤에 총선이 또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허니문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소수정당 쪽에서 대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결국 그 다음 총선까지는 대통령이 힘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다수당이 된다 아니면은 제1, 제2 야당이 된다 이런 측면보다는 이번에 광주와 대구에서 보여주는 이런 민심의 폭발이 앞으로 우리 정치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정권을 잡겠다는 세력이 있다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국민들이 이제는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적극적으로 거리로 나설 것이고 자신의 표심을 행사할 것이고 그러면 그다음에 정권을 잡기 위한 방법들은 이미 이번에 광주와 대구에 있는 유권자들이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우리한테 가장 큰 시사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지금 사실 키워드를 몇 개를 더 준비했는데 아주 뜨겁게 새누리당의 붕괴, 그다음에 광주의 호남의 상처 이 두 개의 키워드에서 이번 선거에 대한 일정한 규정들은 된 것 같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